병상의 고독을 이기는 5가지 아이디어. 잔잔한 피아노 병실 창가 화면.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는 2가지 싸움을 합니다. 잠깐 멈춤 숨 고르는 컷. 하나는 병과의 싸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싸움입니다. 화면 전환 혼자 누워있는 병상. 고독과의 싸움이죠. 조금 낮은 목소리.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창밖 하늘 햇빛. 하지만 이 병상의 시간 그저 견뎌야만 하는 시간일까요? 시선 정면 희망적인 톤.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막 강조. 지금부터 병상의 고독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싸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는 2가지 싸움을 동시에 치릅니다. 하나는 질병과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때로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실이라는 공간은 특별합니다.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자 동시에 고립의 공간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멀어져야 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병상의 고독은 견뎌야 할 고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며 때로는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성찰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아이디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병상에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아가 회복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시간의 주인 되기 - 나만의 미니 루틴 설계. 왜 루틴이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검사시간, 투약시간, 소등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런 수동성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울감과 직결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감의 상실로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작은 영역에서라도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루틴의 힘이 발휘됩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결정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 루틴은 하루를 여는 의식입니다. 병원에서의 아침은 보통 간호사의 활력 징후 측정이나 체열로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또는 그 이전에 당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바라보며 오늘의 날씨를 관찰합니다. 맑은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하늘의 색깔은 어떤지. 이 간단한 행위는 당신을 바깥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며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2026년 1월 15일 2번. 7일째처럼 간단하게라도 적으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서두르지 말고 의식적으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주도적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오전 루틴은 활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은 병원에서 대체로 가장 바쁜 시간으로 회진, 검사, 처치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후에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책이나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을 들으며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선택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오후 루틴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이기에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합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었다. 창밖에 까치가 날아갔다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능하다면 전화도 겁니다.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면 오늘은 누구에게 연락할까? 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일기를 적어봅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간호사님이 친절했다.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등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일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 증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정합니다. 내일은 복도를 한 바퀴 걸어봐야지. 내일은 책을 20페이지 더 읽어야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루틴 지키기에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루틴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검사나 처치가 들어오기도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시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자체입니다. 2.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연결의 끈 놓지 않기. 고독의 본질은 단절감입니다. 병상의 고독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면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때로는 감염 관리 때문에 아예 면회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 단절은 심리적 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적으로도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편리하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목소리는 그 사람의 감정, 에너지,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보다는 전화나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 5분간의 통화라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병원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친구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상대방에게도 질문하세요.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같은 질문은 당신이 여전히 상대방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웃음을 나누세요. 농담을 하거나 재미있는 추억을 떠올리거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음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하세요. 얼굴을 보는 것은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연결감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배경까지 보이면서 나는 여전히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영상통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식사하기 식사 시간에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병원 식사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훨씬 즐거워집니다. 함께 TV 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상통화로 연결하면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손주나 조카 얼굴 보기, 아이들의 웃는 얼굴, 장난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됩니다. 넓은 연결을 위해 환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의학적 조언은 아니더라도 정서적 공감과 실질적인 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우 커뮤니티, 카페, 페이스북 그룹 등을 찾아보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극복했구나. 같은 깨달음은 큰 힘이 됩니다. 병 이야기를 잊고 싶다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책, 영화, 음악, 게임,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당신이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피상적인 100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한두 명의 사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같은 인사말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3. 오감을 깨워 병실을 나만의 공간으로 바꾸세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간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둡고 삭막한 공간에서는 우울해집니다. 병실은 대체로 기능성을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정서적 안락함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흰색 벽, 딱딱한 침대, 소독약 냄새, 기계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병실을 훨씬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 규칙과 다른 환자들을 고려하면서 당신의 공간에 개성과 온기를 더해보세요. 먼저 병실에 가족 사진을 놓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들은 외로울 때 큰 위안이 됩니다. 여행 사진이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좋습니다. 바다, 산, 들판.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의 사진을 보며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갈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디지털 액자 기능을 활용하세요. 여러 장의 사진이 슬라이드쇼로 넘어가게 설정하면 병실에 작은 갤러리가 생깁니다. 밤에는 침묵도 때로는 불편합니다. 적막함 속에서 잡생각이 더 많아지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소리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스트레스 감소, 통증 완화,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의 ASMR 영상이나 오디오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유튜브나 명상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음악 방송도 좋고 토크쇼도 좋습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등 듣는 책이나 강연은 지루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4. 창조적 활동으로 마음 근육을 키우세요. 병상에서는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치료를 받고 간호를 받고 음식을 받고 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수동성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능동성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는 우리에게 성취감, 통제감,
존재감을 줍니다.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정리하는 힘입니다. 병상일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려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누가 면회를 왔는지,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회복 여정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써내면 정리가 됩니다. 불안, 두려움, 슬픔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병원에서는 하루하루가 비슷해서 시간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일기를 쓰면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일기를 다시 읽으면 자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복도를 한 바퀴 돌 수 있구나.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일기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는 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쓰는 것입니다. 루틴으로 만들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세 줄이라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쓰세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화가 나면 화났다고, 무섭다면 무섭다고 쓰세요. 긍정적인 것 하나는 꼭 포함하세요. 오늘의 작은 기쁨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감사일기는 일반 일기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감소, 행복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간호사님이 미소 지어주셨다. 통증이 어제보다 조금 덜했다. 가족이 전화해 주었다. 점심이 맛있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독서는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병상에서의 독서 팁은 너무 무겁거나 복잡한 책은 피하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단편이나 에세이가 좋습니다. 오디오북도 활용하세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는 안정감을 줍니다. 또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퇴원 후 하고 싶은 일목을 적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퇴원하면 하고 싶은 일목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맛있는 식사하기,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친구들 만나기,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이 목록을 보며 나는 여기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상기하세요. 하루 목표도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복도를 2바퀴 걷는다. 오늘은 책을 30페이지 읽는다. 오늘은 가족에게 전화한다.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을 5분간 한다.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달성했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체크 표시를 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하면 다음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동력이 생깁니다. 관점 전환하여 재정의 학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의 로지오THERAPY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병상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갇힌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쉼없이 바쁩니다. 직장, 가사, 육아, 관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병은 어쩌면 당신의 몸이 이제 좀 쉬어야 해라고 강제로 브레이크를 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동안 혹사당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재충전의 시간이다. 병 때문에 일상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기회입니다. 병상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했을 때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가? 퇴원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전에 나는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을 겪은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그런 통찰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고독을 나와의 대화로 바꾸세요. 평소에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항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병상의 고요함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고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을 내면 여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한 나에서 강해지는 나로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병을 견디는 과정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후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교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진전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다른 환자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당신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과 몸 상태는 다릅니다. 비교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당신의 회복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통증 없이 잠드는 것, 자유롭게 걷는 것,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등 이런 깨달음은 귀중합니다.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를 음미하기 세이버링라고 부르며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의 조합입니다. 병상의 고독은 실제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병실에서 느끼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 좌절감은 모두 타당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작은 루틴을 만들고
연결을 유지하고 공간을 꾸미고 창조적 활동을 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안한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태, 성향,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도해 보세요. 그것조차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도 괜찮습니다. 그냥 쉬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수천 년 전 페르시아의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까?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디스 투 쉘 패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병원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그 시간을 견뎌냈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견디고 있는 강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회복의 여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낸 당신을, 작은 노력을 한 당신을, 희망을 놓지 않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